네, 이스라엘전 확전 우려로 이제 미국 대형 은행의 호실적 풀었던 이 투심 단숨에 사그러들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장에서는 전쟁 확전에 주목을 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1.23% 빠진 수준,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7%가 밀렸습니다. 자, 우리 시장 개장 2시간여를 앞두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 개장 전 체크리스트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신일섭 벤자민 투자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챙겨봐야 될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바로 한번 체크리스트 첫 번째 체크박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박스. 국내 증시 주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4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이 반등세 이어갈 수 있을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아무래도 전쟁이나 금리보다는 실적에 좀 관심을 모아주면 좋을 텐데 지금 대외적으로 뭐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 잠정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서 좀 걱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리스크는 코스닥의 저기죠. 에코프로로 이제 다 몰려 있는 상태. 네. 지금 에코프로가 무너지면 그 에코프로가 코스닥의 지수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 전에도 이거 몇 번 말씀드린 주제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 사실 이게 전 개인적인 생각은 있는데 뭐 이게 또 자본시장이다 보니 뭐 그런 강제성에 대한 반발이 있을 건데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나라처럼 지금 아직 굉장히 성숙하지 못한 증시에게는 강제성이 상당히 부여돼야 된다고 개인적인 판단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네네. 그냥 저 생각이 제 생각이 받아들여질 이유도 없으니까 10년간 코스닥에서 이동 제한을 거는 정도의 그런 게 아니라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코스피로 계속 떠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은 저기 코스닥의 지금 상위 지수에 예를 들어 카카오, 뭐 아시아나항공, 하나투어, NC소프트 이런 각각의 섹터의 어떤 그 대장격 탑의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다 같이 있다면은 그렇죠? 변동성을 굉장히 막아주는 저희가 되지 않나. 뭐 물론 네. 뭐 항공주나 게임주가 지금 좋지 않은데 지금 그건 지금 좋지 않은 거를 대입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 얘기가 성립되지 않고요. 네. 요 균형이 굉장히 다른 어떤 흐름이 전혀 다른 섹터들의 그 대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떠나버린 상태에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확정이 되었고 가는 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의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이게 뭐 에코프로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에코프로가 된 거고 네. 만약에 또 나중에 또 다른 그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냐면은 어떤 기업이든 하나의 그냥 좌지우지되는 지수는 상당히 약점이 많거든요. 그게 강할 때는 좋죠. 아주 강할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 사실 누가 보더라도 아주 강할 땐 지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솔직히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아무리 강성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때만 하더라도 뭐 공매도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무차익 공매도가 지금 발견이 되어서 지금 뭐 두 금융사를 잡아내긴 했는데 그거 다 있었죠. 사실 주식도 없으면서 파는 게 사실 이거 반칙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그렇죠? 하여튼 여러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한쪽으로 쏠린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 당시에 뭐 그런 게 있었더라도 이겨냈지만 지금은 사실 공매도에 좀 밀리고 있기 때문에 네. 기한이 없으니까요. 기한이 없는 사람의 계속되는 공격을 끝까지 막아낼 수는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이 어렵죠.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전쟁이나 이런 이슈들이 우리나라 근처에서 일어나지도 않는데 희한하게 그때만 떨어지는 것들이 지금 사실 연결고리가 몇 개가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그럼 또 지금 뭐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뭐 하마스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뭔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는 저런 식의 공략을 통해서 주저앉힐 수 있다. 이러면서 또 공격이 일어나면은 그쵸? 그게 에코프로만의 피해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지금 워낙 왜 일본 증시가 2.43 급등할 네. 때 우리나라 급락했을까요? 그런 어떤 불법적인 공매도 때문에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우두머리를 때려버리면 예. 전체 지수가 이제 저렇게 되는 거죠. 코스닥의 뭐 이런 큰 변동성, 취약성, 특히나 이 근원적인 문제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네. 뭐 전체 한국 시장을 놓고 좀 먼저 얘기를 좀 그러니까요. 그 해보도록 하죠. 말씀 주신 네. 거 보면 지난주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실적이 예상보다도 사실 굉장히 안 나왔거든요. 그렇게 보면 오늘 이번 주 코스닥의 변동성이 조금 더 심해질 수 있다. 그래서 코스피 쪽으로 조금 더 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코스피가 뭐 조금은 더 나은데 또 코스피도 부담이죠, 사실 지금. 지금 그 저기로 다 옮겨가잖아요. 코스피로 옮겨가면은 그 코스피가 다 부담을 하게 되거든요. 그 물량을. 네. 그러니까 물량 부담이 굉장히 큰 거죠, 또. 들어올릴 힘이 없는데 새로운 주식들이 들어와 버리면 무거워지는 거죠, 몸이.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이나 다 똑같아요.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계속 괴롭히는 이 외국계 증권사, 자산운용사들의 이런 행태가 굉장히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실적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그룹의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다. 그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다는 거를 또 믿기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엄청난 양의 주식도 없으면서 또 무차익 공매도를 원래 주식이 있는데 파는 거는 그래요. 합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주식이 없는데 야 이거는 정말 그거잖아요. 카드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카드 게임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런 격이니까 여기서 만약에 또 실적이 뭐가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 그거를 미끼로 또 때릴 거예요. 야 너네 실적 안 좋아서 그런 거잖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에코프로그램의 실적이 안 좋은 거는 다들 얘기 나왔을걸요. 아마 지금 뭐 리튬의 가격이 떨어지고 네. 그렇죠. 그게 전가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이고 사실 그리고 지금 LFP 배터리 이 논란은 또 얘기 건드리기가 싫은데 LFP 배터리가 성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물론 뭐 공매도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시장에 크게 움직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 금액 해봐야 얼마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실적 자체가 시장 예상치를 좀 언더했고 그리고 엄청난 수급의 쏠림이 있었는데 그 수급을 받쳐줄 만한 주체가 없다. 그러면 이번 주 시장은 약간 뭐 방향성 없는 그리고 지난주와 비슷한 그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근데 좋은 거는 또 좋죠. 예를 들어서 지금 네. 삼성전자가 뭐 안 좋다고 지금 다 안 좋나요? 금요일 시장을 보세요. 장비주들 날라갔죠. 지금 SK 하이닉스 쪽에 DIT랑 지금 그 삼성전자 쪽에 그거 날라갔죠. 이오테크닉스 날라갔죠. 레이저 어닐링 장비. 그러니까 그다음에 HPSP 열 에너지 저기 장비. 그러니까 지금 장비주들 중에서 완전히 시대를 바꿔버리. 그때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후공정 장비 쪽에 원래 한미반도체가 강했는데 지금 전공정 장비 쪽에서 엄청난 지금 변화를 이뤄내는 애들은 지금 완전히 지금 초시세를 내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지금 연결고리가 발동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대형주가 아까 말한 대로 무슨 실적이 아직 확실히 아직 적자 상태인데 적자가 좀 감소해서 기대를 한다 요 정도인데 네.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그 대형주가 안 움직이고 있는 사이에 그 장비단에서 엄청난 시세를 지금 내고 있는 이런 것들을 포착을 한다면 사실 그렇죠. 시장 초과 수익률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시선을 좀 다른 데로 돌리자. 네, 반도체 전공정 장비주들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또 체크박스 두 번째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에서 소식이 또 왔습니다. 아랍권의 첫 한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이 UAE와 타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고요. 그러면 결국 한국의 자동차 관세 철폐된다라는 이야기일 텐데요. 자,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와 진행을 해온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상이 타결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신중동 붐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지, 그리고 자동차 외에는 또 어떤 업종이, 어떤 섹터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여전히 식품이 좋지 않을까요? 식품 쪽이요? 네. 예, 지금 그 또 한쪽이 그 전에 계속 얘기 드렸던 비중국이 지금 보시면 다 날라갔잖아요. 또 그 사이에 잉글 우드랩이 막 폭발하고 실리콘투와 그러니까 미국 쪽이 지금 그 비중국 쪽이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거기에 또 하나가 이제 농심이 제3공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잘 나가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중동까지 예를 들어 지금 아랍에미리트랑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중동 전체가 나온 건 아니고
아랍에미리트랑 관세가 지금 철폐가 돼서 이게 지금 진행될 시에는 한국 92.8, 아랍에미리트 91.2의 적용 관세가 10년 이내에 다 철폐될 예정이라고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그 이름이 CEPA더라고요. 아랍에미리트랑 진행된 게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게 둘이 효과를 보는데 여기서도 농심이 또 완전한 이득을 보게 되는. 왜냐하면 지금 지난해 한국 UAE 라면 중에서 한국이 수입액으로 차지하는 저기 퍼센티지가 40%로 1위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 지금 저희 관세까지 철폐가 되면은 이제 날개가 달리는 격이죠. 그리고 중동은 이 지금 저기죠. 사실 이게 지금 뭐 동남아시아에서 이미 사실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말레이시아에서. 거기 이제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과를 거뒀는데 중동에도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 농심이 신라면이랑 김치라면, 채식주의 순 용기면, 너구리 우동, 뚝배기라면, 불고기 볶음 누들 요렇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 할랄 인증 받아놨거든요. 이게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 팔리는 이름이랑은 좀 틀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안 팔리는 것도 있고 수출 전문 식품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인증을 받아놨는데 아랍에미리트는 사실 이게 필요가 없긴 합니다. 왜냐면 아랍에미리트 시장 진출할 때 육류랑 육가공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할랄 인증이 필수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 할랄 인증이 빛을 발하냐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돼지고기를 섭취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식당에서 실수로 그릇에 돼지고기를 찍었는데 거기에 살짝 묻은 접시도 안 돼요, 걔네는. 그럼 이제 거기서는 할랄 인증이 중요한데 아까 제도 면에서 할랄 인증이 굳이 지금은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약간 그런 거죠. 티켓 같이 된 이 VIP처럼 프리미엄. 이거는 되게 깨끗한 식품이라는 네. 인식이 지금 돼버렸어요. 할랄 인증이라는 게 꼭 무슨 특정 계층을 위한 게 아니라 그거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품질이 높다. 품질이 높은 상품이다.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중동이 지금 굉장히 그 K-팝 열풍도 굉장히 뜨겁거든요. 결국에 또 농심이 이렇게 되면은 미국을 찍고 중동까지. 그래서 지금 농심의 주가가 상당히 지금 좋을 확률이 그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라면 가격도 인하를 했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지금 물가 상승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 아까 첫 번째 주제 얘기를 안 했지만 지금 뭐 우리가 왜 지금 지금 저기 물가에 대한 알레르기를 갖게 됐냐면 우리는 대부분이 아니죠. 다 소비자예요. 소비자 중에 일부분이 주주가 있죠. 근데 우리는 다 소비자로서의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언론에서도 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쓰겠죠. 당연히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요즘 앵커님의 고민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지만 예를 들어 제가 그냥 가정을 얘기하면 카메라 감독님이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차를 바꾸려고 했더니 차 가격이 물가가 올라서 너무 올랐어요. 아 내가 카메라 감독을 해서 번 돈보다 이 상승폭이 크네? 이렇게 걱정을 하죠. 그쵸. 근데 그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나는 주주라는 거죠. 기업은 돈을 벌려면 물가가 오르는 게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언론에서는 계속 소비자 입장에서 나오고 나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가에 알레르기가 있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주주라는 걸 잊은 거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주주라는 걸 잊고 소비자로서의 계속 그 안 좋은 뉴스를 보고 하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면은 계속 욕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물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실적 장세를 다 놓치고 나서 내 삶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딱 보니까 주가는 엄청난 고점에 이르고 있는 거죠. 항상 그렇게 엇박자가 나는 이유가 우리가 다 소비자이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주주로서의 어떤 각성은 한 번씩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주주로서 각성을 해야 될 시기고 그거에 맞춰서 농심은 가격을 인하했는데도 실적이 좋다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가격 인상을 한다. 지금까지 20-30년을 계속 그래왔습니다. 인하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정부의 제재나 뭐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누를 때가 있더라도 나중에 이거를 다 포함해서 물가를 상승시키게 돼요. 결국에는 시차가 있을 뿐이죠. 결국에 농심이 됐든 오뚜기가 됐든 풀무원이 됐든 누군가가 한 명이 인상을 하게 되면은 다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총선 이후가 될 수도 있고요. 내후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인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심은 그런 물가 인상에 따른 제품 판매 가격의 이 전가는 반드시 다가오는 것이 확실한데 그것이 지금 다가오지도 않았는데도
브레이크가 걸렸는데도 실적이 이렇게 좋다는 거는 다른 부분으로 그것까지 지금 돌파해서 가버린다는 거죠. 지금 엄청나게 강력한 지금 상승 시기고 농심이 뭐 지금 그 주가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박스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벗겨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네. 한 15년짜리 박스권이 돌파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금 뭐 물가 인상에 소비자에게 그 결국은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 라면 섹터, 게다가 지금 이번에 아랍권 첫 FTA, 네, UAE와의 FTA 타결 소식에 수혜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라면 섹터 전체 다 두루 좋다고 보시는지요? 그 중에서 톱픽을 농심으로 다는 안 꼽으시는 좋죠. 건가요? 오뚜기랑 풀무원을 선택하면 지금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너무 그게 그러니까 농심과 그게- 삼양식품. 아니 그게 더 열받아요.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그 섹터를 선택을 안 하고 안 가는 섹터를 선택했으면은 그냥 야 나 예를 들어 지금 항공주 안 가잖아요. 야 나 아시아나항공 선택했어. 너 제주항공 선택해서 같이 우리 둘 다 힘들구나 이겨낼 수가 있는데 언제 열받냐면은 나 LNF 골랐는데 야 나 양극재 선택했는데 왜 이런 거야? 에코프로비엠 선택한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 박탈감 나올 때 이게 더 열받아요. 그러니까 라면도 똑같아요. 내가 나 라면 섹터 찍었어. 나는 진라면만 좋아해. 나 오뚜기야. 야, 근데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농심은 날아가는. 그게 더 열받아요. 그러니까 그 섹터를 찍어놓고 그 섹터에 잘 가는 종목을 못 찍으면 더 열받기 때문에 그 섹터를 찍었으면은 그 섹터의 1, 2등주를 무조건 찍어야지만 그 상대적 박탈감이 덜할 수가 있다. 네. 무조건 농심이나 삼양라면 투톱 중에 하나를 가져가야 지금은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에 안 빠져들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게 다른 매매에도 영향을 미쳐요.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진짜로 단추를 하나를 잘 끼워야지 딱딱딱딱 켜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1, 2등주를 정석대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라면 섹터의 1, 2등주 농심과 삼양식품에 대한 꼭 집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네. 자, 다음은 체크박스 세 번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세계 방산 수출 시장의 성장률 1위 기록하고 있는 한국입니다. 뭐 워낙에 폴란드 쪽에서도 좋은 소식 들려오고 있고 또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이 존재감 날로 좀 커진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번 주에 이제 서울 에이덱스 2023이 개최가 되고요. K 방산의 위상이 좀 달라졌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근데 이것도 2023년도에 저는 그 운은 다 했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요? 이미 고점이 나왔고 그 고점을 지금 남은 2달 안에는 돌파가 불가능해 보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 초까지도 상반기까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내년 초는 쉬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 지금 가장 뜨겁게 갔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3년 연속 양봉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에 얘기 드리면 삼성전자 차트 연봉에서도 확인해 보시면 아는데 네. 3년을 초과해서 4년 연속 이 양봉이 나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전 종목을 2천 종목을 돌려보세요 한번 주말에 시간 날 때 거의 없어요. 이거는 3년 연속 초과해서 4년 연속 양봉이 나오는 거는 정말로 뜨겁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021년부터 3년 연속 양봉을 나오고 15만 원까지 갔기 때문에 일단 그게 지금 힘이 소진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뭐 내용적인 측면도 있죠. 기술적 저런 사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 다 드러나긴 하는데 저런 초장기적인 부분에서는 그 내용이 있죠. 일단 뭐 강서구 청장 보궐선거 보셨지만 거의 이건 대선급 관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총선이 거의 앞에 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회에서 뭐가 법이 통과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극한의 대립을가는데 누가 통과를 시켜주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법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폴란드에서 그거잖아요. 이제 가이드라인이라고 처음에 기본 계약을 딱 맺었을 때 그게 이제 언론에 대서특필됩니다. 총 금액으로. 근데 이제 기본 계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이행하려는 이행 계약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폴란드의 수출권이 지금 예를 들어 한국항공우주에는 경공격기 그리고 그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회사 하나 디펜스라던가 현대 로템 LIG 넥슨 뭐 다 있죠. 그거를 다 합쳐서 금액이 지금 얼마였죠? 지금 이게 거의 30조가 넘을 겁니다. 17조 이상일 거예요. 근데 1차 이행 계약이 실행이 됐는데 1차 이행 계약보다 2차 이행 계약의 거기 탱크 대수라던가 경공급기 대수가 훨씬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예를 들어 폴란드가 지금 이 많은 금액을 어디서 끌어다가 돈을 내겠어요. 보통 이런 큰 금액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는 한국수출입은행이라고 네. 여기서 돈을 대줘요. 거기다 폴란드한테 돈을 대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폴란드가 우리나라 카이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돈을 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돈을 빌려준 다음에 폴란드가 그걸 내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수출입은행이 지금 자본금이 15조 원인데 15조 원에서 지금 조금 늘어서 17조, 18조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한 국가나 한 기업의 이 자본금의 40%까지밖에 못 빌려주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한 7, 8조 되겠죠. 15조, 16조 곱하기 0.4 하면은. 근데 이게 다 1차에 다 써버린 거예요, 이미. 근데 아까 전에 2차의 대수가 훨씬 더 많다고 했죠. 근데 그걸 쓰려면 국회에서 법을 바꿔줘야 되는데 내년 총선까지 이 법이 바뀔 리가 거의 없다. 이뤄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지금 다들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수출입은행이 법을 어기고까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하이마스 아시죠? 네. 로키드 마틴에서 하이마스를 그렇게 효과를 봤다고 해서 너도 나도 우크라이나전에서 완전히 확인이 됐으니까 폴란드에서 그걸 원했는데 하이마스가 1년에 아무리 열심히 뽑아내봐야 10몇 개 뽑아내기 때문에 폴란드가 140 몇 개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빈틈을 노리고 대박을 터뜨린 게 천무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 예를 들어 다른 것도 있어요. 현대로템에서 지금 한국 K2 전차가 선정된 이유가 원래 폴란드가 여기도 미국의 에이브럼스를 원했는데 에이브럼스도 뽑아내는 속도가 폴란드가 원하는 것보다 못 받쳐주니까 우리나라 K2가 선정된 것도 있어요. 물론 완전 그지 같은 탱크를 만들면 안 되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 속도전의 차이 때문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속도전의 차이가 멈춰버리는 상황이 지금 발생되게 되겠죠. 그럼 폴란드 정부에서는 고민할 수도 있겠죠. 야, 어차피 돈도 없고 쟤네가 빌려줘야 되는데 야, 우리 그러면 돈 좀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 어차피 쟤네도 지금 법이 막혀갖고 못 준다는데 그럼 이걸 다시 파기를 하고 뭐 저기 독일 전차나 미국 전차나 아니면 독일 무기, 미국 무기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폴란드랑 독일이 원래 공고한 그 협력 관계였고 여기 지금 뭐 저기 호주의 그 저기 전차에서도 보면은 독일의 전차랑 경쟁해가지고 나중에 뭐 호주에서 지금 우리나라 걸 하긴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고 빨리 납품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뜬 부분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수출입은행법에 막혀서 더 이상 안 되는 지금 그것에 직면했기 때문에 네. 여기 지금 보세요. 얼마 전에 그 하마스 저기 때렸다고 했을 때 움직였던 종목이 뭔가를 보세요. 스페코, 빅텍, 휴니드 같은 옛날에 과거에 지금까지 계속 그 테마주로 움직였던 걔네들이 강하게 움직였죠. 잘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카이, 무슨 지금 현대로템 이런 애들이 지금 뭐 상반기에 강했던 것만큼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보더라도 아실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우리가 수출길이 열리긴 했지만 공급 병목 현상, 보틀락 효과, 이를테면 수출입은행이나 이렇게 신용 공유를 해줘야 되는데 당장 내년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입법 활동이나 어떤 법의 어떤 규정의 변경은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건 법을 정부에서 바꿀 수가 없는 방산에 거기 대한 때문에. 기대치는 조금은 내려놓고 그렇다면 그 어떤 카테고리 내에서 그래도 좀 아까 이제 현대 로템도 말씀 주셨는데 조금은 더 다른 모멘텀 아니면 지금 방산이라는 섹터 내에서 조금 신경을 둘 만한 거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현대로템이 그래도 그렇죠? 다른 쪽으로 있지 않을까. 다른 쪽. 현대로템은 전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 전차가 아니라 전동차를 만들기 때문에 네.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거랑 또 이제 교차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총선 때문에 법이 통과가 안 돼서 그 수출입은행법 때문에 방사는 좀 약할 수 있는데 지금 다른 얘기가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왜 거기 선거가 그렇게 주목을 받았느냐. 지금 수도권이 완전 굉장히 그 키포인트로 걸려있기 때문에. 그럼 수도권에 나오는 의원들은 다 뭘 들고 나오겠느냐. 지금 GTX A 구간이 지금 계속 시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험 운행하는 것을 기본적인 거는 다 넘었는데도 안전성을 지금 더욱더 검토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계속 시험 운행을 하고 있어요. A 구간이 어디냐면 동탄 삼성 운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탄이나 운정에 사시는 분들이 야 우리 서울 삼성동까지 20분에 간대.
이렇게 되면 지금 뒤에가 F까지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A, B, C, D, E, F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B는 인천대 있고 용산, 마석, C는 덕정, 수원 다 경기도 서울 수도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공약이 강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A가 지금 현대 로템에서 제작을 했죠. 옛날에 우리 뭐 지옥철이라고 부르지만 9호선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동차 모멘텀이 또 있고 GTX는 시속이 180km입니다. 우리 지금 지하철은 90km예요. 그러니까 2배가 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모멘텀이 발생될 수 있으니 현대로템이 방산 쪽에서 약화가 되더라도 다른 모멘텀으로 메꿔줄 수 있는 네. 구조가 갖춰져 있다. 알겠습니다. 네,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좀 구성되어 있는 현대로템 말씀을 좀 주셨고요. 자, 오늘장의 이 투자 전략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물가에 알레르기를 갖게 되는 이유는 주주라는 거를 우리가 잊어서 그런 것이다. 네.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물가가 오르고 이거를 달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 금리 인상, 그리고 주가의 실적 장세 이거는 같이 오기 때문에 산타 랠리를 기대하고 혹은 내년 상반기 랠리를 기대하고 그냥 마음을 놓고 매수를 하실 종목을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중에서 이제 반도체 중에서 장비주들 중에서 아까 전공정에서 완전 활약을 하는 뜨거운 장비주와 상대적으로 가지 못한 소재 부품주들 있죠. 가스 만드는 소재주랑 부품에서는 그 포커스 링 만드는 업체들. 그런 것들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그러면은 만약에 신경이 쓰이시는 분은 그럼 뭘 하느냐? 금융주. 근데 그 중에서 JB금융지주와 메리츠금융지주처럼 안쪽에서 혹은 바깥쪽에서 압박을 통해서 변화가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을 보시거나 네. 아니면 아까 전에 물가 상승을 결국에는 판가에 반영할 1, 2등 주인 라면주. 이런 것들을 공략하고 또 하나 하자면 계속 얘기했던 대로 비중국, 미국과 일본에서 뜨겁게 활약을 하고 있는 이런 어쩔 수 없이 중국을 피해서 갔지만 그 부분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서 오히려 중국이 괜히 우리가 쫓아냈네. 이렇게 한탄할 정도의 실적을 내고 있는 뜨거운 화장품주와 이런 미용 의료기기 쪽들 이런 네. 것들에서 알짜주들을 공략한다면 분명히 초과 수익률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의 개장 전 체크리스트 제시해 주신 신일섭 소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